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고 계시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직 민생 대덕의 힘 박정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치 입문을 해서 차곡차곡 밟으신 거예요. 맞아요. 뿌리 시의원, 민주주의의 어떤 구청장, 시의원, 구청장, 네. 이번에 국회의원. 네. 이제 완전 뭐 루트별 단계를 계단을 거치는 건데. 저는 진짜 여의도에 네. 이 단체장 경험이 있으신, 특히 기초단체장이 훨씬 현장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늘 민생의 현장에 서 있기도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푸는 사람들이 단체장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단체장하고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이 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그렇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단체장 출신들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발로 뛰었던 지역구.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대전에서 지금 우리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7개 선거구 중에 3개 선거구, 중구, 대덕구, 서구, 서갑 3개 선거구가 다 단체장 출신이에요. 대덕구를 전 지역구를 다 샅샅이 누벼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덕구의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3가지예요. 대덕구는 누가 출마하더라도 그 현안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현안 문제는 대덕구 혁신도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청장님 때 그때 그거 만들어낸 거죠, 그게. 제가 보태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혁신도시 핵심은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이룩한다는 거고, 그리고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이전된 공공기관에 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면 지역 사람들을 30%를 뽑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렇죠. 대전에서 학교 나온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수도권으로 빠지고 좋은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빠지게 되니까 그럼 지역 발전에 사실 사람이 지역 발전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좋은 공공기관이 이주해 와야 되는데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대덕구는 철로로 도시가 이렇게 잘 양분돼 있어요. 동서가. 지하와. 그래서 지금 잘 아시네요. 우리 민주당이 도심으로 통과되는 철로는 지하화하겠다고 그 공약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지하화하고, 그리고 대덕이 또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이 가용 면적, 개발 면적들이 적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화 공간도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청년 주거나 이런 것들도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덕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철도청이 갖고 있는 조차장 부지가 조차장 부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넓죠. 그거를 철도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를 잘 개발하면 우리가 가용할 면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전 공업지역하고 대덕공업지역하고 대덕공단하고 대전공단 그리고 노후화된 상서 평촌 지역의 공업지역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30년 가까이 됐고 해서 여기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청장으로 재직하실 때 그런 걸 추진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산자위원장도 불러내리고 그래서 산자부에 있는 과장도 와서 실제 대화동에 와보더니 아이고 이런 산단이 있냐고 하고. 지금 대덕 산단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전 산단. 대화동. 대전 산단이죠. 그래서 와보더니 아이고 이렇게 오래된 산단이 있냐고 혀를 막 차면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떨어지고 나서 아무 소식이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거의 움직임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저는 아무리 이제 기술 정보화 사회라 하더라도 제조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굴뚝산업 위주니까요. 예. 제조업을 이제 그냥 예전의 굴뚝산업에서 좀 네.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네. 바꾸고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이랑 연결해서 하고 그리고 그 강 건너편이 연구단지잖아요. 바로 연구단지죠. 네, 연구단지와 연결해서 네. 여기에 혁신 산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실제 실증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쪽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젊은 친구들이 다시 들어오는 대덕이 되는 거죠. 주거와 산단이 같이 그렇죠. 어우러지는. 네. 이 세 가지 과제가 가장 큽니다. 아, 예. 네. 뭐 구청장을 하셨으니까 너무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 구청장을 하시고 지금 이제 선출직 구청장을 한 다음에 떨어지셨어. 한번 네. 지난번에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을 다시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네.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도 인물 이슈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번 선거는 일단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러진 그렇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로 정부가 들어왔으니 그 정부를 지지하는 게 맞다라고 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지역 조직을 좀 잘 건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못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공격적인 캠페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수비수로 착각한 것 같아요. 현직 의원이니까, 현직 구청장이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었으면 현직이라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캠페인을 펼쳐야 되는데 너무 이게 수비적인, 그래서 그게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언론에서 분석을 할 때도 사실은 저도 그렇고 박정현이라는 사람은 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되는 거로. 근데 저거 그렇게 차이나게 지지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런데 그만큼 또 지역구 관리도 잘 하신다고 소문도 나 있었고 워낙 발로 뛰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보수적인 지역구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대덕구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이렇게 저도 돌아서서 훈수는 제가 잘 두니까 한번 보면은 우리 그 민주당 전형적인 민주당 정치인들의 어떤 문제, 진보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확실하게 이렇게 막 앞에서 막 끌고 나가고 내가 이거 하겠다 이러는 게 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뻥 공약을 잘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주로 말씀을 드리지. 근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뻥 공약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지금 18차례의 소위 민생 토론. 근데 민생을 빈자한 관건 선거 토론회를 하면서 지금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900 몇 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6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부자 감세 정책을 하셔가지고 세금 맨날 마이너스 된다며. 세수도 지금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오는 돈도 지금 없어서 대전시도 그렇고 각 5개구가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는데 본인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뻥 공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 정치인들은 못하고 저는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거인 뭐 그런 정도까지 하면은 안 되겠죠. 안 되는 건 저도 뭐 그런 정도까지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카리스마 있게 확 끌어가는 것보다는 같이 어깨 걸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냥 우리 박치고 의원께서도 조금은 이제 그런 걸 좀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저 카리스마 있습니다. 자,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충청권 상징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지금 현재 그 여성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성이 실제로 약자잖아요. 대부분의 여성이 여전히 사회 속에서 뭐 요즘은 권한이 많아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거의 뭐 40% 50%가 여성이고 남성 임금의 거의 65%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이. 그래서 약자니까 본인이 약자니까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대를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들하고 그 여성들이 뭐 굉장히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지역에서 정말 일하다 보면 여성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함께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여성이 갖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제가 한번 보니까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안을 남성 1인당 4.1건, 여성은 1인당 9건을 발의했어요. 아, 배가 넘네요, 배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굉장히 민감성, 그러니까 사회의 위기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세심하니까. 생명의 잉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여성들이 훨씬 앞서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 정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사실 저도 면목이 없어요. 그 제가 최고위원인데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여성 공천이 그렇게 저희 당도 30%가 안 되거든요. 원래 목표가 30%였는데 여성 공천 30%였는데 지금 저희도 그 30%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은 아직은 그래서 제가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죠.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최고위원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우리 당이 잘 되는 지역 있잖아요. 이게 깃발 꽂으면 가능한 당선되는 이렇게 전라권이나 이런 데는 여성 후보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왜냐면 안 키운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안 키운다는 거고. 부산 이런 데는 또 여성 후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남성들이 안 될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지역을 지키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험지에도 여성이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좋은 곳에도 여성 후보를 자꾸 정치인을 키워서 성장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성 전략지구 그 순천 광양 이쪽 여성 전략지구로 정해가지고 권향엽 후보를 했는데 그 무슨 비서라고 해가지고 비서도 아니고 그분이 30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당직자예요. 저도 여러 번 뵀는데 정말 우수한 인재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무슨 사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 화가 나니까 그리고 나 실력 있다. 그러니까 나 경선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이제 의원이 되면 그 여의도에서 여성 정치를 제대로 키우고 특히 지역 우리 충청권에도 여성 후보가 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도 대전 충청권에서 대전에서 두 명이나 대전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없었죠. 여성 후보가 나온 적도 별로 없고 민주당 후보로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야당 제일 야당에서 나온 적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 두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명 다 실력 있습니다. 우리 황정아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먼저 여기 황정아 박사 여기 오셨었어요. 자리에 오셨었는데 그 상당히 갖춰져 있더라고요.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치를 그 전서부터 많이 준비하셨나 봐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데 상당히 뭐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고 멋있어요. 멋있더라고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근데 정치인은 사실은 말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한 정치인인 것 같고요. 저 박정현도 실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명의 여성 후보가 당선되면 대전 충청권은 여성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여성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실력을 갖춘 여성 후보라는 것을 우리 여기 지금 굿모닝 충청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꼭 인지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박정현 최고 제가 옆에서 겪어봤지만요 여성 아니에요. 여성 아니고 여성으로 봐서는 여성으로 보고서 뭐 얕보다가 큰 코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실력 있고 배짱도 있고 뭐 속된 말로 남자들 얘기하는 깡도 있고 뭐 그러신 분이에요. 깡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봐요. 저는 당선되셔가지고 지역이 그동안 여성 정치인들 특히 뭐 일반 시의원 뭐 이런 기초 의원들이 아마 있었지만은 30% 그러니까 기초는 30%가 안 되면 아예 등록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되는데 위로 갈수록 이게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아마 국회의원이 되시면 아마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큰 활동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역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저기 끝하고 우리 박정현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환경 전문가, 네. 환경 전문가라고 네, 이제 네, 네. 인식을 많이 해요. 네, 제가 환경운동 오래 했으니까요. 녹색연합 사무처장 네, 제가 하셨나요? 창업자입니다. 단체도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원래 대전 충남 녹색연합. 네. 그렇게 하고 중앙에서도 뭐 하셨나요? 대전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또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환경 전문가로서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환경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런 게 뭐 좀 있을까요? 저희 그 대덕은 제가 대덕구 지도를 딱 보고 제가 지어낸 건데요. 동환서산. 동쪽에는 계족산이 있고요. 대청 호수가 있어서 환경이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서쪽은 대전산단, 대덕산단 그리고 상서평촌의 공업지역들이 있어서 서쪽은 딱 공단 지역이에요. 되게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대덕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그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대덕에서 대전 전체에서 33% 가장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인구는 대덕이 제일 적잖아요. 그거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덕에서 환경 문제, 특히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전, 그 충남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환경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환경 전문가 아마 제가 봐도 가장 적임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제조업 기반인 우리 그 산업단지를 조금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에너지 자체가 지금 화석연료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기업들도 다 수출과 관련이 있거든요. 직접 수출을 하든 아니면 하청을 받아서 수출을 하든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수출하기도 지금 어렵고 유럽에 수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리백만 하시고 디올백만 하시고 아리백을 몰라가지고 참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 있을 때 그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는 아리백을 하는 거를 협약도 하고 에너지공단이랑 같이 해서 태양광도 그 건설하게 해서 에너지원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그 국가 예산을 가져와서 전향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산업단지의 가장 큰 게 지금 에너지를 전환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혁신 기술을 입혀서 제조업의 그 기술 집약적인 제조업으로 가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스마트 기업이죠. 그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덕에 이제 제일 지난번에 큰 불이 나서 문제가 됐던 한국타이어가 사실은 이 한국타이어라는 공장이 대규모 공장이 대기업 공장이 커요. 차지하고 있으면서 버티고 있어. 아주 요지에 그것도 관문에 대전 관문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불이 나서 보니까 뭐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위험도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한국타이어 이거를 이 도심 한가운데다 그대로 놔두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또 유지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한국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바로 주거 인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뭐 냄새 문제나 이번에 이제 불 났을 때 뭐 연기가 멀리까지 오고 하면서 위험 안전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잡아야 돼요. 동시에 잡아야 돼요. 두 마리 토끼인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상업 지역이 몰락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한국타이어랑 대타협을 해서 거기를 한국타이어가 좀 개발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은 일정 부분 지역에 내놓도록 해서 우리가 거기에 부족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한국타이어가 좀 짓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는 개발을 좀 해서 한국타이어가 개발 이익을 얻도록 하고 그러면 주변의 상권도 살릴 수 있고 그 주변의 주거지역도 사실 거기가 문화공간이나 이런 걸로 일정 부분 개발이 되거나 뭐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면 훨씬 낫거든요. 그런 거를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어차피 한국타이어 위치가 상당히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뭐 강변이고. 한국타이어가 그 개발을 하면서 일정 부분 한국타이어도 이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또 지역에 내놔서 지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타협을 좀 만들어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제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뭐
보통 사람들이 거기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생각,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 생각 네. 국회의원이 되셔서도 아니 유지해 주시고요. 주요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민감한 문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더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경선을 하려고 하셨었잖아요. 경선을 하려고 하셨었는데 돌연 우리 박영순 현직 의원께서 탈당을 하셨어요. 탈당을 하시고 안타깝죠. 나가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3자 구도가 되죠. 3자 구도가 돼서 사실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타까워요. 저는 안타까워요. 친구시잖아 또. 그 같은 83학번이고. 같은 83학번이고.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열심히 못했는데 그분은 이제 회장도 하시면서 옥고도 고초도 겪으셨고 해서 나름 멋있는 그 동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여러 번 정치 이제 출마했어서 실패했지만 오뚜기처럼 또 도전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탈당을 해버려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의 구도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거냐 이 양자 간의 결정을 하는 투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선거 때마다 투표의 이슈나 구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구도는 확실히 심판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려고 하면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권이 또 뭐 더 유지가 돼도 지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그래서 표심이 그렇게 나눠지지 애매한 3자로 나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는 저 순간의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을 지금 박영순 현직 의원께서 이제 선택을 해서 나가셨는데 그 선택이 이제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는 아마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하나 더 이제 조금 정치적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시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데 이제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천이 마무리돼가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자꾸 이제 보수 언론들이 민주당이 이재명 사천이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 민주당을 저렇게 친명 비명 갈라치기 하고 이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공천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최고위원회니까. 민주당의 공천의 방향은 국민의 눈높이죠. 눈높이. 왜냐하면 이번에도 만약 경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국민 참여. 국민들은 지금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을 가르라는 게 아니고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뽑아줬는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늘 보면 현역 물갈이율이 굉장히 이번에도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선거 때도 현역이 이 정도 물갈이 됐었잖아요. 늘 그래 왔습니다. 늘 그래 왔는데 지난번 선거하고 다른 게 우리가 지난번에 득표율이 너무 많았죠.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물갈이 대상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현역의 경우는 나 그만둬 이렇게 하는 거가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딴 데보다는 좀 많았고 한 건데요.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사천이다, 사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역 중에 이재명 측근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최고위원회에 다 있는데 최고위원들이 다 이재명 측근인가요, 소위?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보면 계보가 있어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 이재명 계보는 없어요. 내가 봐도. 서영교 의원님 같은 경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의원님인데 거기가 친문 이렇게 계속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이고
그 지금 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그리고 그 대표를 우리 당원들이 78%의 높은 그렇죠. 예, 지지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예. 대표를 중심으로 예.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거를 개인 이재명 측근이다 이렇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제가 봐도 5손가락 뭐 이렇게 꼽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측근이 있죠. 이재명 대표라 왜 측근이 없겠어요. 근데 원외 측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원외가 많고요. 원내는 별로 없고 실제로 최근에 며칠 전에 원내 중에 안민석 의원님 사실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저도 의외였어요. 가까운데 컷오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안민석 의원님이 그래도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겠다고 오늘 하셔가지고 보니까 변재일 의원도 바로 승복을 하셨던데. 그리고 실제 원외의 측근들 김지호 후보라고 저기 성남에 출마했던 거의 컷오프 당했어요. 경선도 못했어요. 근데 이 김지호 씨가 누구냐면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 칼 했을 때 거기 바로 옆에 있었던 비서였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가깝겠어요. 이재명 대표 생각으로는 아유 저 경선 붙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광재 전 의원이 가면서 딱 컷오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게 이제 국민의힘하고 차이인 것 같죠.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보니까 현역 불패던데요. 중진 불패, 현역 불패, 그 고인물 공천 그리고 심지어는 건생국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건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여사라고 붙여야 된다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지금 특검법 지난번에 할 때까지는 현역들을 그냥 그대로 뒀는데 이제 그 딱 끝나니까 너네 바로. 이제 나가 이렇게 해서 건생국팽 그거잖아요, 핵심적으로. 그래서 대진표가 거의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딱 놓고 보시면 누가 더 개혁 공천, 국민 눈높이의 공천을 했는지가 딱 드러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제가 봐도 우리 국민들께서 유권자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거예요. 누가 어느 당이 정말로 개혁 공천을 했는지는 아마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박정현 최고가 필승을 하기 위해서 전략이 있다면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민생, 그 대덕의 힘 이 두 가지가 제 필승 전략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시장에 가 보면 물가. 요새 무슨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대요. 10,000원짜리 금사과 파도. 우리 된장찌개 저 라면 먹을 때 파 넣잖아요. 50%가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가 지금 3%. 작년에 소득은 한 1.2%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주부시니까 그런 거에 아주 더 민감하시구나. 주부 노릇은 잘 못하는데요.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3% 그리고 먹거리 물가는 6%가 올랐어요. 사과가 지금 전년에 비해서 70% 올랐고 귤 요즘 귤 먹는 철이잖아요. 귤이 7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소비자도 어렵고 시민도 어렵고 상인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생 문제가 지금 백척간두에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방탄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민생 토론회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공약 남발하느라고 개발 남발하는 거지. 개발 위주의 어떤 정책만 발표하고. 그래서 민생을 지금 이 과일값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가 잡을 생각도 근데 일본 사과 수입한다고 얘기하는. 후쿠시마 지금 사과 수입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민주당이 딱 막아내긴 할 건데요. 그래서 민생을 살리는 선거다 이번에는. 그리고 대덕의 힘. 대덕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가 있는데 지금 대덕이 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지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충청권 전체로 보면 대덕이 거의 가운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탄권역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청주와 세종과 대전에 이렇게 가는 중간. 맞습니다. 그래서 대덕이 성장해야 대전이 성장하고 그래야지 충청권 전체가 시너지를 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서 대덕의 힘 있는 성장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유권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그 대덕구 유권자 여러분,
오직 민생, 예, 대덕의 힘 박정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우리 그 구청장 하면서 지역 주민들 옆에서 늘 가까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 옆에 가까이 있고자 합니다. 정치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은 민생, 그리고 소멸되어가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치인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를 제가 구청장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 잘한다, 실력을 검증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력 있고 또 대덕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박정현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대덕 구민들의 삶이 더 개선되고 그리고 대덕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덕 구민들을 옆에서 지키는 강한 국회의원, 그리고 대덕구 구민들의 삶을 정성스럽게 케어하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대덕구 구민 옆에서 늘 가까이서 있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선택해 주시면 대덕구가 성장하고 대덕 주민의 삶이 더 안정감 있게 커집니다. 저 박정현을 선택해서 대덕을 함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언론인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지켜본 정치인들 그동안 참 많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했던, 저랑 인연을 맺었던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부지런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뭐 바로 박정현 최고를 꼽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섬세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 추진력도 강하신 분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대덕의 발전을 앞당깁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